안녕하십니까? 지혜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경제학의 교훈 중 하나는 때로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적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0년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절박한 몸값으로 시작하여 초기 세금의 형태로 진화한 데인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호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데인겔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걷어가는 자들이 쇠사슬 갑옷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서기 991년 잉글랜드의 시골은 바이킹의 침략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그들의 긴 배, 롱십은 또다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몰던 전투에서 잉글랜드 군대는 바이킹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지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승리한 바이킹은 단순히 전리품을 챙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 훗날 준비되지 않은 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될 에설레드 2세는 그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은의 양은 무려 1만 파운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지불이 바로 데인겔드, 문자 그대로 데인족에게 바치는 돈이라는 수십 년간 잉글랜드 통치자들을 괴롭힐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회성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고 침략자에게 돈을 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냉정한 재정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키고 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은을 내어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왕국 전체가 파괴되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세시대의 원시적인 비용 편익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바이킹에게 돈을 지불하고 내일의 파괴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 지불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그 누구보다 곡물의 심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규모의 보호세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 것입니다. 11세기 초에 이르러 데인겔드 지불액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1012년 에설레드 왕은 바이킹에게 48,000파운드의 은을 지불했습니다. 불과 2년 후에는 72,000파운드를 또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농민이 평생 만져볼 수 있는 돈이 고작 몇 푼의 은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금고에서 데인겔드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세금을 통해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농부, 상인, 장인들을 쥐어짜서 필요한 은을 긁어모았습니다. 절박한 뇌물로 시작된 것이 왕실의 체계적인 수입원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바이킹의 역사를 넘어섭니다. 데인겔드는 약탈과 과세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침략자들이 강요한 갈취였지만 곧 왕들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바이킹이 은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왕 스스로 세금을 징수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을 짓고 심지어 정적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뒤틀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이킹은 유럽의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가르쳐준 셈이 되었습니다.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고안된 지불 방식이 역설적으로 중앙 집권적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러한 부의 이동 규모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엄청난 양의 은 저장고가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잉글랜드, 독일, 심지어 이슬람 세계에서 주조된 동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데인겔들을 통해 축적된 부가 은의 강물처럼 북쪽으로 흘러들어간 증거입니다. 바이킹 족장에게 있어 이는 끝없는 약탈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부를 바치는데 굳이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정한 천재성 혹은 관점에 따라 악랄함은 바로 심리적 족쇄에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한 번 데인겔들을 지불하면 그것은 곧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다른 바이킹 지도자들은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한 왕국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곡물은 그것을 걷는 자와 그것으로 평화를 사는 통치자 모두에게 중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보호세 갈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호세가 그렇듯 이는 위험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압제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더 많은 압제를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놀랍도록 익숙하게 들립니다.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로 정부가 은행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현대의 구제금융을 떠올려 보십시오. 파괴를 피하기 위해 매달 보호비를 내는 마피아의 갈취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태는 바뀌었지만 심리는 동일합니다. 한번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스스로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킹은 약탈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구독 모델을 발명했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그 모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세금 기계가 성숙해짐에 따라 그 목적은 침략에 대한 두려움보다 국가라는 기계 자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일단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데인겔드는 더 이상 절박한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왕들은 겔드라고 알려진 제도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중세 유럽 최초의 대규모 세금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바이킹을 막기 위해서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갈취로 시작된 시스템을 재정혁신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돈을 내야 했습니다. 11세기 초 크누트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데인겔드는 일상적인 세금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덴마크를 모두 통치했던 크누트는 단순히 침략자에게 줄 돈을 걷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칼끝으로 곡물을 요구하던 자들이 이제 왕좌에 앉아 합법적으로 같은 돈을 징수하며 그것을 법이라 부르는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약탈자들은 세금 징수원이 되었고 갈취와 통치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킹의 모델은 우리에게 불안할 정도로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면 통치자들은 원래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그 시스템을 유지할 모든 동기를 갖게 됩니다. 바이킹 통치가 공고해지면서 침략자에게 지불하는 데인겔드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과세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침략자를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 중앙 집권적 왕실 재정의 기반이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불을 짜내는 영구적인 장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인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기억합니다. 그 희생은 숭고했지만 근본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권력층과 기업의 실패를 국민의 고통으로 메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위기를 명분으로 임시세나 각종 부담금을 만들지만 이기가 지나가도 그 세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한번 발견된 수입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법입니다. 데인겔드의 메커니즘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은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농민과 상인들로부터 이로 흘러올라가 왕과 군벌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몇 푼의 동전으로 바뀌고 그마저도 데인겔드 상자를 채우기 위한 왕실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상자는 스칸디나비아로 보내지거나 용병들의 급료로 분배되었습니다. 사실상 데인겔드는 왕국 전체를 사회 기반의 자원을 빨아들여 최상층의 자금을 대는 거대한 부의 펌프로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를 발명하기 훨씬 이전에 나타난 완벽한 역진세였습니다. 이 게임의 패자는 명백했습니다. 평범한 잉글랜드 시민들은 왕의 나약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침략과 과세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돈으로 산 평화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요구가 있을 때까지의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었습니다. 승자 또한 분명했습니다. 바이킹 족장들은 유럽 전역에서 긁어모은 은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현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정부들이 무너져가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 전 세계의 납세자들은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기관들의 실패에 대한 청구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명분은 에설레드 왕의 논리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습니다. 파괴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었죠. 잉글랜드가 바이킹에게 은을 넘겨주었듯 현대 시민들은 은행에 수조 달러를 넘겨주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고 권력자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심리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권력자들은 언제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은행들은 바이킹처럼 약점이 돈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보호세는 시스템에 내장됩니다. 이제는 은 상자가 롱십으로 사라지는 대신 납세자의 돈이 기업 보너스, 임원급여, 부풀려진 대차대조표로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약탈자들은 은행가로 대체되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영원합니다. 데인겔드는 우리에게 오싹한 교훈을 줍니다. 금융 시스템은 공정성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권력자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중세 잉글랜드의 농민들은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쥐어짜이는지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치솟는 세금, 임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위장된 구제금융을 둘러보면 동일한 메커니즘이 여전히 사회의 불을 빼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인겔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패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호세가 금융 시스템의 혈류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왕들은 비상지불금으로 시작된 것이 합법적인 과세로
둔갑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정부는 비상구제금융으로 시작된 것이 경제 안정화 조치로 둔갑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메커니즘은 동일했습니다. 부를 위로 이전하고 권력자를 보호하며 이 모든 것이 국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이 게임이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만성적인 과세는 불만을 낳았고 평화를 보장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왕의 권위를 뒤흔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066년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공했을 때 그는 왕자뿐만 아니라 데인겔드의 유산 위에 세워진 과세 기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자비하게 사용했습니다. 바이킹의 갈취로 시작된 것이 노르만 국가의 중추가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우리는 동일한 위험을 봅니다. 대마불사의 논리는 우리에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력자들을 구제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패에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 아래 부가 위로 흐르는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와 자유는 이 시스템을 명확히 볼 때, 즉 현대적 형태의 데인겔드를 인식하고 끝없는 지불이 평화의 대가라는 믿음을 거부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역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곡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그것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알매 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